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 5대 불안 요소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그야말로 당면한 현안 과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7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과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산업 분야가 선두에 서서 혁신을 해야 될 그 4대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 이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러한 그 4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해법이 동반성장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그 5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 그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지도자는 그 옛날 소련의 영광을 되찾자,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것을 다시 복원하자, 이런 야심으로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 서부 유럽 국가들이 자꾸 그 나토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러시아의 엄청난 그 위협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토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 중에 우크라이나를 딱 집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야단은 났습니다.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고 농산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곡창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또 세계의 안보 질서의 교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그 이른바 FTA라는 거, 소위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 요인이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 심화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장기 집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까지 고쳤고, 그리고서는 그가 선포한 게 뭐냐면 중국몽입니다. 이거야말로 참 18세기 이전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중국의 영광을 다시 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방 국가와 대결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재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해서 아주 굳센 그 결심을 가지고 전 국민들을 그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 무역의 그 질서가 혼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각국은 스스로의 시장을 지켜야만 되겠다라는, 또 스스로의 기술을 지켜야만 되겠다라는 그런 집념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주의가 재현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성장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유동성 충혈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리만 브라더스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신용 그 은행이 부도 상태를 면치 못해가지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아주 혼란 지경에 들어가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서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G20 정상회담이 서울서 열린 것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연거푸 제1회 G20 정상회의, 제2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 20개국의 주요국 정상들이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다운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돈을 풀자. 이른바 Quantitative Easing, QE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거를 각국이 실행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한 10년 동안 전 세계에 엄청나게 돈이 풀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지금 한 10년 간격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은 저조하고 인플레는 심각하고, 그거를 일컬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까지 등장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 산업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역시 그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 불안 요인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도 이게 우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막 빈발하는 관계로 뭐 동물들 심지어는 바이러스들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인간을 침범할 정도로 말이죠. 다른 데에서 숙주를 찾지 못하니까 인간 그 인체에서 숙주를 찾아야만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공격하고 들어온 것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본을 따지고 보면 지구의 생태계 파괴다. 지구 온난화가 그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업도 아주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가 디지털 혁명입니다. 아까 제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서가는 나라는 좀 재미를 보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이 디지털 혁명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중후진국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혁명 때문에 세계가 양극화 현상을 이루고 있다.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하나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추세를 가져다 줬느냐 하면요, 각국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옛날에 옛날은 아닙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멀티래터럴리즘, 다자주의라는 거, 이걸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모든 이 공급망 같은 게 이게 망가졌는데 전 세계의 질서가 잘 유지가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믿고 있다가는 큰코 다치겠다. 그래 우리나라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그런 의식이 주요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뭐 영국, EU, 뭐 여러 나라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부터 먼저 챙기자. 각자 도생의 길을 찾자. 이렇게 해서 정말 WTO의 세계무역기구죠. WTO에 의해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진전되어 왔던 세계 자유화의 그 추세는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좀 우리 경제를 또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지난 2월 말에, 금년도 2월 말에 한국경제학회가 2천여 명의 한국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7가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조, 잠재 성장률 점감, 소득 및 이윤의 불평등 문제,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 저출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금융 불안정, 스태그플레이션, 국가 부채 문제, 금융 불안정 뭐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크게 나눠서 7개의 불안 요인입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처음 4가지, 1, 2, 3, 4를 보십시오. 이게 전부 산업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건실한 성장을 과거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이거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이게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 산업하고 직결되는 그런 산업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고요. 국가 부채 문제도 드디어 GDP 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GDP 성장률 2.7배에 달하는 국가 부채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를 조금 극복하고자 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 푼 돈이 뭡니까? 국가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지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몰랐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7대 문제 중에서 처음 1, 2, 3, 4가 전부 산업 분야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우선 다른 것도 다 중요한 문제, 5, 6, 7번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선 우리 경제가 성장률을 다시 회복하고 잠재 성장률을 또 어느 정도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부자 4대 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1번이 산업 연관 관계가 지금 복잡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도 이게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생산과 고용 간의 연계성이 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화해야만 되겠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4번이 산업 생태계의 융복합 체제를 개선해야만 되겠다. 조금 좀 너무 전문적인 단어가 등장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산업 연관관계 복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국내 생산 요소를 가령 천이라는 것을 투입했으면은 1990년도까지는 2056이라는 것을 생산을 해냈습니다. 생산 유발 개수가 꽤 높았습니다. 근데 국내 요소 1000이라는 것을 투입하면은 2020년 통계로 볼 것 같으면 1801원밖에 생산을 못 해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 요소 투입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 및 자본재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효자 산업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 철강 산업 또는 뭐 자동차 산업 또는 가전제품 산업, 그다음에 조선 산업 또는 뭐 건설 산업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과거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산업들이 우리 경제 발전의 이제 주종 품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산업 유발 개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과 내수의 연계 강화도 이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1993년도 수치를 보면은 수출 1달러를 한다면은 0.7달러는 그래도 우리가 가드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볼 것 같으면은 그게 1달러를 수출했다면은 0.5달러밖에 우리가 가드객을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은 것도 하나의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고용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1990년도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억 원이라는 생산을 했을 때 우리가 26.8명을 고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 증가가 2020년 통계를 보면 훨씬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10.5명에 불과한 고용 유발 개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역시 산업 경쟁력의 저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산업 생태계 융복합 체제를 개선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IT 산업하고 서로 이렇게 결합해서 조선 산업의 생산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 노력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섬유 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또 연계가 되면은 이제 우리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벤처기업의 혁신 선도 역할이 아직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있다. 이제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벤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입니다. 벤처 혁신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특허 총계의 78%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 보면은요, 중소기업과의 협업이 아주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그게 그렇게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협업함으로써 정말 세계 인류 기업으로 발전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아이로봇 이런 그 미국의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기업들을 볼 것 같으면요. 사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체계에서 이와 같은 큰 기업이 나타난 겁니다. 애플도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느 수준에 올라갔을 때, 이를테면 대기업 수준에 올라갔을 때, 이 스티브 잡스는 과감하게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중소기업을 발굴을 합니다. 팍스콘이라는 게 이제 그 부품 만들어내는 회사, 정밀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중소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그때는 미중 갈등 현상이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다만 팍스콘에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플도 대기업이 됐고 팍스콘도 대기업이 됐고 아주 좋은 선례를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계가 조금 나빠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에서부터 잘 협업을 해서 윈윈하는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빌 게이츠도 처음에는 자기 차고에서부터 소프트웨어를 발명을 해냈습니다. 자기 촉감으로는 이것이 시장에서 큰 히트를 칠 텐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브리딩 차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모 은행의 지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하버드 지금 이 대학의 2학년생인데 나는 그거 다 때리지 붙이고 이걸로 나가고 싶은데 이건 틀림없단 말이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이거는 뭐 나뿐만 아니라 은행도 큰 돈을 벌 거다 말이지. 좀 도와주시오. 그걸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서 200만 불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입니다. MS-DOS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출시하려고 할 때 빌 게이츠는 기왕이면 이거 내가 조금 좀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석권하기는 좀 역부족이니 내가 미국의 제1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IT 기업 IBM에 한번 찾아가서 호소를 해보자. 그 IBM의 루 걸스너라는 그 유명한 IBM 회장을 만납니다. 그때 루 걸스너 앞에서 이걸 브리핑을 합니다. 이건 뭐 시장에서 이건 대박을 터뜨릴 텐데 좀 도와주시오. 이때 IBM의 루 걸스너 회장은 그 당시 IBM 스스로가 CPM-8B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의 이런 설명을 듣고 MS-DOS가 훨씬 낫구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IBM이 자기네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CPM-8B를 포기를 하고 MS-DOS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MS-DOS가 IBM과 손잡고서 미국의 컴퓨터 시장을 석권을 한 그런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도 똑같은 겁니다. AOL이라는 큰 대기업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글로 이렇게 컸고 아이로봇이라는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원래 MIT 교수입니다만은 이게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기초 기술인데 이 특권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CSA라는 작은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회사만 가지고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대기업들을 접근을 합니다. 현재 이건 진행형입니다. 아이로봇이 로드니 브룩스 교수의 리더십 하에서 여러 대기업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 양반들의 관상을 다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마크 레이버드,
그다음에 로드니 브룩스. 어디를 보나 우리가 관상학술을 봤을 때 뭐 이 세 개를 정말 석권하는 대기업의 CEO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또는 오너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머릿속에는 자유시장이라는 그런 개념과 그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설득하면은 들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설득이라는 게 가능하고 대기업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손을 붙잡으면 서로 윈윈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 산업 분야의 4대 그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산성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저하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게 정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처음 창설이 됐습니다만 그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 경쟁력으로 봤을 때 가히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잘 나갑니다. 삼성전자 잘 나갑니다. 현대자동차 잘 나갑니다. SK텔레콤 정말 잘 나갑니다. LG전자 잘 나갑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을 우리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들은 아직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장을 못할까?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에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해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흉금을 털어놓고 모든 걸 정말 투명하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을 발굴을 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와 같은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는 소부장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소부장 국산화가 가능한 건 중소기업이 그런 그 아주 참 정밀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때로는 이 재정적 지원을 받고 또는 때로는 기술적 어드바이스도 받고 또 때로는 또 외국과의 어떤 관계도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동이 돼서 이렇게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콜래보레이션 이게 가능하겠다. 또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3050 국가로 세계 7번째 등장한 국가입니다. 즉 그 1인당 소득이 3만 불을 넘고 인구 규모가 5천만 불이 넘는 그런 국가들을 3050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국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한 가운데 많은 외국 기업인들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한국 시장에 한번 내놓자. 한국 시장의 평판을 받아보자. 한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계 기업계에서는 이런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If you win in Seoul, 네가 서울에서 이기면은 you win in the world, 세계에서 이길 수 있다. 옛날에는 이게 서울이 아니고 뉴욕이었습니다만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그런 위치에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런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손을 맞잡고 할 것 같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또한 우리 제조업의 큰 부분을 대기업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IT 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산업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문화 산업을 접속을 시킬 것 같으면 기술과 두뇌와 디자인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좋은 제품을 또는 좋은 서비스를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 혁신의 점화 작업이 가능하겠다. 그 요체는 뭐냐? 세계 1, 2를 달리고 있는 대기업들과 아직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국내 중소기업들 간에 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 기제를 발굴해내는 것이 그게 해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민의 역할, 각각의 역할을 잘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로서 동반성장 문화를 우리가 주도하자. 그냥 대기업만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앞장선다고 해서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대기업도 경쟁력의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럴 때 기초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중소기업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리더로서 그거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같은 거 또는 특허 같은 거를 잘 살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발전의 기제를 찾아보자. 그리고 공정한 경쟁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이른바 협력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기업과 같이 일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자. 그리고 요즘 creating shared values, 그러니까 공공이익 창출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하면 기회가 반드시 찾아진다. 그리고 ESG,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Governance 이런 데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좀 해주자. 중소기업도 또 할 일이 많습니다. 맨날 중소기업이 정부에만 의존하고 대기업에만 의존하고 그런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자.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질서도 또 확립해야 되겠다. 서로 노력하자. 그리고 윤리 투명 경영을 우리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나가자. 기업가 정신과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지속적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혁신 주도 역할을 미국의 경우에서는 중소기업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시대적 요구를 우리가 중소기업들도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생산에 임하자.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구축을 했습니다. 시민의 역할, 정부의 역할 이런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상생 협력이다 이제 이런 제안을 동반성장위원회가 많이 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자. 중소기업에 수많은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그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거를 발굴해내는데 솔선수범하자 이런 얘기. 그리고 국책연구기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대덕에 가면은 이제 국책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또는 물리연구소, 기계연구소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각종 각 지역에 과학기술 대학이 있습니다. 기스트가 있고, 기스트가 있고, 디스트가 있고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내놓은 그 특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위 재고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무슨 상생협력위원회 이런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종 첨단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고조사를 해서 미래지향형 소부장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발굴을 해내자. 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정부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국장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상생협력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국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즉 연구기관 또는 기술대학교 이런 데에 지금 잠재해 있는 수많은 첨단 기술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민간 기업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술구매 상담회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그런 기술을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지만 말고 정기적으로 어떤 큰 강당 같은 걸 빌려서 전국 기업들이 와서 이런 기술도 있구나 저런 기술도 있구나 와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이게 동반성장이
담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동반성장뿐만이 아니고 요즘 강조하고 있는 ESG 이것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또 잘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GS 칼텍스라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GS 칼텍스와 같이 일하고 있는 유한기술이라는 회사가 있고 KH라는 회사가 있고 유한기술이라는 회사는 원유 정제 프로세스를 주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KHE는 시설 AS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만 GS 칼텍스의 정유공장 일체의 그 일종 협력업체로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ESG 이 세 개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잘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그 에너지 효율 지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를 이 중소기업한테 전수를 해줍니다. 당신네들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봐.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어. 그걸 통해서 원가도 절감할 수 있어. 그리고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계약을 체결해주는 그런 용단을 내립니다. 이제 협력업체들은요, 아이고 1년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다. 어떤 협력업체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협력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의 그 마음속에는 제발 한 3년, 5년 이렇게 좀 계약을 해줬으면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GS 칼텍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력업체가 이런 친환경 사업을 제대로 잘 벌이고 있고 우리 이 환경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쓰면은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해줍니다. 그 소셜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그 중소기업이 이런 그 어떤 그 민원을 제기하면은 요구 사항을 제기하면 GS 칼텍스는 잘 들어줍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좀 즉시 대주고 그 다음에 수금을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그 대기업을 방문하지 말고 그냥 계좌 자동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원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그 대기업에 가서 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합리적 가격 산정에 동참해 준다는 그런 노력 이게 하나의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배려해 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 G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넌스에 있어서도 이 선진기술을 확보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뭘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것은 배워온다든지 또는 지식경영 식스시그마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사무실 작업 공간을 대기업이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면 대기업과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훨씬 더 수월하게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GS 칼텍스가 ESG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동반선장위원회에서도 이제 우수기업으로 늘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협업의 자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국내라도 조금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길을 찾아보자.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는데 왜냐하면 이 세계의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같은 거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내에서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기회를 창출해 나가자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반선장위원회 역할을 간단히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그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대기업이 과연 그와 같이 중소기업과 협업하고 도와주고 또는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좀 착한 대기업으로서 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등수도 다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가지고 법으로 강제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이거는 동네 가게들이 할 일이지 대기업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분야가 발굴이 됐을 때에는 그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우리 동반성장위원회가 가서 호소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호소합니다. 이러이런 사업을 귀대기업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아니지 않겠나. 이거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제 10년 지나서 이제 연륜을 쌓다 보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질서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MRO의 합리적 규범을 또한 동반서장위원회 제시해요. MRO는 뭐냐면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이건데 이제 한 큰 공장을 큰 대기업 회사를 운영하자면 그 Maintenance 유지도 해야 되고 Repair 보수도 해야 되고 Operation 작동도 해야 될 텐데 이건 다 중소기업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대기업의 가족들이 이런 것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거를 동반서장위원회에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걸 이제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간 마찰의 합의적 그 해결을 위해서 이 동반서장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른바 기술 임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계시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들이 얼마 안 됩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이 내가 기통창고를 발굴을 했는데 이건 내 기술이야. 이건 나만이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야. 물론 그럴 때는 특허청이 가죠. 특허청에 등록을 해 특허를 받으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변리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 값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 말이죠.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임치의 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판단해가지고 신속하게 이건 벤처기업 A라는 벤처기업 당신 고유의 기술이요. 그 고유 남발을 딱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금고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에는 그 기술을 함부로 도용하지 못합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니드가 있을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반드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국내에서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특히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우리가 뺏길 수는 없는 것이다. 더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나아가야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갈 그런 기제가 뭐가 있겠느냐. 동반성장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제 미래학자 알란 케이라는 사람, UCLA 교수입니다만 유명한 양반입니다. 알란 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예측 불허해? 걱정하지 마. 미래를 그러면 만들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사실 경쟁력을 따질 때에는 웬만한 그 인류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세계 모든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각자 도생의 길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그런 길을 만들어 가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제를 많이 만들어 내야 가자. 그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그 단계를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 지금은 4.0 시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미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경제, 대기업은 중소기업 배려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또는 이렇게 무슨 갈등을 벌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얼마든지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ESG 이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해법을 찾아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으로 5.0 시대를 열어가자. 대한민국 타운 국내적으로라도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발굴을 해내자. 그 앞장서 있는 기관이 동반성장위원회다. 그래서 이거를 기구를 우리가 10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십사.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의 홍보대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 그리고 또 과제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